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난 말하고 싶어. 그날 그 자리에 이 엄마도 있었다고. 내 아이들에게 나도 말할 거야.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실 한 번 못 가고 주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보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생활을 주고받다고.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걸 띄워놨네.
네, 헤라님, 양헤라님 두 분 오셨고요. 네, 한예지 학생 왔습니다. 김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5만 년 후에 이제 수석 합격을 하는 겁니까? 네. 저 수석 합격합니까? 나도 시험 봐야 되나? 댓글에 수업 내용 조금 필기하고. 댓글에다가 문성학원 처분이 송달된 날이 있은 날과 안 날이지만 법의 소재기를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송달되나야 한다. 일기, 일시기, 카운팅. 뭐 그렇게 남기면 되죠. 네.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의미가 있죠. 문제를 우리가 뭐 5회, 6회, 뭐 긴 거는 15회 이렇게 강평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누가 봤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다음 일정을 나가는데 좀 체크를 하려고 댓글을 남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댓글을 남기려고 하게 되면 공개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주말 동안 공개 상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다시 또 떠올려 보고, 논점을 떠올려 보고, 기억을 떠올려 보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OM 모의고사 51번이죠. 51번 모의고사. 지금 내가 중단 눌렀구나. 네. 네, 51번 모의고사 답안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회 모의고사 들어가죠. 6회는 산재, 산재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2회, 이순환 모의고사 일정이 3년 전부터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인데, 네, 여전히 지금까지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노동행직 문제들입니다. 설문 1번 내용 뭐 다들 기억이 나실 테고요. 예, 두 가지 위법성을 주장을 했고요. 교육장 A가 이와 같이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나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선임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의결에 정족수가 미달되었다. 두 가지 위법성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재기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B는 노조였습니다. 네, 노동조합 B가 소를 제기한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 이사로 승인 처분을 받은 임원 승인 처분을 받은 신규 이사 의리, 이에 대응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소송 참가에 관한 질문이죠. 답안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맨 위에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내용은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입니다. 답안을 쓰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사 취임 승인 행위, 이게 설문 1번에서 질문된 행위고, 그 다음에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요거는 이제 설문 2번에서 질문된 내용이죠.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 행위, 이것도 역시 설문 2번에서 질문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답안에서는 문제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에 현재 등장하고 있는 행정작용 3개의 행위를 한 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노조? 비노조라고 해도 되죠. 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맨 앞에는 이사 취임 승인 행위의 법적 성질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설문 1에서는 별도의 법적 성질 검토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문 2에 들어가서 이사 취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선임 행위의 법적 성질을 설문 2번에 들어가서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죠. 모든 법적 성질을 앞으로 당겨서 한 번에 하는 방법,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사 취임 승인 행위는 설문 1번과 설문 2번에 사실은 다 걸쳐 있는 거죠. 승인 행위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설문 1번의 문제지만 설문 2번에 등장하는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승인 취소는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취임 승인 행위 자체가 설문 2번에도 걸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아라비아 1번에 나오고 있는 이사 취임 승인 행위는 어떻게든 맨 앞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설문 1의 해결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맨 앞에 등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승인 취소하고 선임 행위, 이거는 앞쪽으로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고, 설문 2번 시작할 때 설문 2번에 문제점을 쓰고 나서 그리고 문제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들어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승인 취소하고 선임 행위는 설문 2번 쪽으로 빼도 된다. 맨 앞에 있는 승인 행위는 이곳에 있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답안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앞으로 좀 당겨 놨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항상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은 포함을 시켜도 되고 포함을 안 시켜도 됩니다.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것은 당해 행위의 성질이고, 두 번째는 행정 처분성, 세 번째는 재량행위, 기속행위에 대한 판단이에요. 당해 행위의 성질이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행위 종류 중에 하나, 행정행위 종류는 총 10개가 있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6개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개가 있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로 하명, 허가, 면제 3가지가 들어가고, 형성적 행정행위로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4개가 들어가죠. 네, 당해 행위의 성질,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당해 행위의 성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10가지의 행정행위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행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강학상 인가인가, 이건 행정행위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강학상 철회인가, 이건 행정행위 종류가 아니고, 강학상 대리인가, 이거는 행정행위 종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학상 철회인가, 이런 식의 검토가 당행위의 성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것이 부관인가, 부관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가, 부관의 종류에는 부담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이 있고 철회권 유보가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부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문제 풀다가 단계적 행정결정을 만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단계적 행정결정으로 가행정행위나 부분허가, 사전결정, 이 같은 논의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확약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행정계획 등 여러가지 당해 행위의 성질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처분인가, 이 부분이에요. 행정처분인가, 그 다음에 맨 밑에도 행정처분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인지 검토하고 나서 세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라는 이 세 번째 판단, 이 검토 내용은 필요하면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작용에 관한 질문들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재량의 하자를 검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무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작용 파트는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죠. 재량의 하자 자체를
직접 검토해야 되는 일들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들어가는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생략이 가능할 때는 뭐 빼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자체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득점을 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사취임 승인 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치하거나 이사취임 승인 행위는 맨 앞에 등장해야 하고 설문 2를 시작할 때 승인 취소와 선임 행위를 써도 된다. 당행의 성질을 하면서 특허 성질면 하명 허가 면제 뭐 특허 대리인가 확인 공정 통지 수리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인지 검토하고 재량기속인지 검토하는데 이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이제 가항상 인가예요. 가항상 인가. 오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 기절했습니까? 다 기절한 것 같습니다. 카톡들은 읽었는데 그렇군요. 가항상 인가. 이사취임 승인행위는 가항상 인가에 해당하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대로 선임행위가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인행위가 가항상 인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앞에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그리고 앞에 노래를 틀었던 거, 그 노래 영상의 소리가 잘 들렸나요? 나는 소리가 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지금 스피커에서 그렇게 돼서 스피커의 문제인지 유튜브의 문제인지 아니면 PC를 안 끈지 일주일이 넘어서 잘 들렸어요? 그럼 PC를 한번 껐다 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쪽의 문제였던 걸로. 인가란 제3자를 위하여 제3자의 법률행위, 여기에 사실행위는 안 되고요. 그 기본행위는 항상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다.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죠. 특허, 인가, 대리. 보충행위로서 동의. 행정청이 인가가 행해지면 제3자의 기본행위는 그 법률적 효력이 완성되어 발생한다.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죠. 인가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효력 발생 요건.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걸 좀 기억해 놓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일순환 때였죠? 일순환 때 법률 용어 암기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 암기했던 걸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의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의의 암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할청이죠. 판례가 감독청 이런 표현을 써서 저도 감독청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거든요. 아까 인사드렸죠? 그래서 감독청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게 관할청이기 때문에 관할청이라고 법대로 해도 되고 그냥 감독청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법을 사용하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이 간혹 좀 다를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허가라고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그 폐기물 처리 허가 특허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즉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판례는 그것을 적정 통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법에는 그것을 적합 통보라고 문헌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적합 통보라고 해도 적정 통보라고 해도 뭐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안 될 테고요. 그 폐기물 처리 허가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는 것은 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에 해당했었죠. 사전 결정.
네, 박민우 학생 왔습니다. 네,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적정 통보, 적합 통보 어떤 표현 써도 상관없다. 여기서도 관할청, 감독청 어떤 표현 써도 상관없다. 감독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네, 이 임원 선임 행위가 바로 기본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위다. 보충적 행위로서 동의죠. 보충적 행위로서 동의. 그러니까 이 인가처분 자체에는 여기서는 취임 승인 자체에는 내용은 없죠. 그 내용은 기본 행위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포장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성질상 기본 행위를 떠나 승인 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니까 기본 행위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승인 처분은 가항상 인가 처분은 단순한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 효과의 내용, 효과의 내용은 기본 행위가 정한다는 거죠. 기본 행위가. 그러니까 그 효과의 내용을 정하는 기본 행위를 떠나서 기본 행위를 빼고 승인 처분, 인가 처분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네, 보충적 행위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 선임을 거쳐서 선임을 거쳐 교육감 등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관할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위에 우리가 참조조문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관할청의 이사 취임 승인 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 기본 행위죠. 이사회 의결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 행위로서 가항상 인가에 해당한다. 여기 말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당행위의 성질이죠. 가항상 인가, 여기가 당행위의 성질입니다. 당행위의 성질을 검토하는 좀 훈련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앞에서 특허다라고 하게 되면 형성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다 연결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다라고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당행위의 성질, 2번 행정처분성, 3번 재량행위 기속행위 검토할 때 1번을 검토하게 되면 2번, 3번은 무리 없이 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의 당행위의 성질을 검토하는 습관을 좀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 다른 강사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 무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러면 왜 아직도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당의 행위의 성질을 검토할 줄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분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사실 꾸역꾸역 끼워 맞출 수도 있는 것이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처분이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행정 처분인지 아닌지. 그런데 당행위의 성질 여기가 이제 내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력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법적 성질 검토를 계속적으로 의도적 누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행위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다른 수업에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 가항상 인가로서 행정행위입니다. 이미 행정행위죠. 밑에 같은 경우에도 가항상 철회 취소행위입니다. 이럴 때 행정행위니까 그것은 행정처분이 맞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모 강사들 몇 명 거를 답안을 보게 되면 평소에 행정처분인지 검토도 안 해놓고 대상적격이 논점일 때 그 논점이 아닌 경우도 그런 답안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판단을 내리면서 행정청의 행위인가, 구체적 사실간 법집행위인가, 공법행위인가, 권력적 단독행위인가,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와 같이 행정행위 개념징표를 줄창 검토하는 걸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는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행정쟁송 파트도 아니고요. 저 앞에 행정작용 파트 내용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길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행정행위면 보시다시피 10개 종류의 행정행위 중에 하나면요, 그런 검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인정된 건데 다 불필요한 내용이고요. 오히려 감점으로 연결될 소지가 큽니다. 과거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답안지에 담게 되면은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으로 넘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채점위원들이 불필요한 내용을 쓰면 상당히 읽는 것도 번거롭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해서 감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은 절대로 여러분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인지 검토하면서 행정의 개념증표를 전부 다 검토하고, 심지어 실제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그 1원론, 2원론 논의까지 주저리 깔아놓고 있던데, 거기서만 페이지를 2페이지 정도를 할애하고 낭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점됩니다. 쓴다고 점수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점당합니다.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저리 써놓고 나서 제가 그 답안들을 봤을 때 정작 사안 포섭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상황인 것인지, 이게 왜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적 행위인 것인지, 이것을 무엇을 근거로 공법행위라고 볼 것인지, 어떤 부분에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왜 이게 내부 행위가 아니고 외부 행위인 것인지, 왜 이것이 행정청의 행위인 것인지는 하나도 검토를 못하고, 검토 자체를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검토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면을 채우는 행동들을 신림동 강사들이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감점당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을 본인의 부족한 실력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강학상 인가로 포섭을 하시면 되죠. 행정행위의 종류 10개 종류 중에서 여기는 강학상 인가잖아요. 인가로 포섭을 하시고, 그 다음 밑에 행정처분인지 처리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 검증된 방법으로서 교수님들이 추천한 방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피하고 추천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답안에 따라서 답안 작성을 연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 답안도 방금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답안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더 익숙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법적 성질의 경우에도 3개의 행위 중에서 3개를 모두 다 앞에 이렇게 도치시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위 같은 경우에는 설문 2번에서만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문 2번에서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따로 들어가도 된다, 뒤로 배치해도 된다. 이렇게 방법을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행정작용이 하나만 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라고 쓰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만 등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라는 표현 쓰셔도 됩니다.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해라고 해서 하나 찍어놓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서 강학상 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인가 내용을 보시면 행정처분 연결할 때 강학상 인가는 뭐라고? 형성적 행정이다. 이 얘기는 사실 행정행위다라는 거예요.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건 그냥 행정행위야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행위다. 이것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처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행정처분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인간은 행정처분이다. 인간은 행정처분이고, 그리고 위에서 이 승인행위는 인가라고 했잖아요. 이 승인행위는 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사추임 승인행위는 그래서 결국 행정처분으로 연결된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가장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1도 없는 그런 답안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답안은
네, 그래서 제 답안이 진짜 너무 논리적이고 훌륭하고 군더더기없고 깔끔하다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칭찬을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말 없잖아요. 쓸데없는 말이. 예, 그리고 뭐 여기서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서를 소개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 건 언제 소개하고 언제 검토하는 거라고 했지? 형식적 행정행위 등장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판례 따르게 되면요. 행정인 개념징표 중에 두 번째 거,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깨질 때, 그게 바로 행정 입법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해서 국민의 외부 행위가 아니라 내부 행위일 때, 그 다음에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적 효과만 발생하는 사실행위다.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판례가 형식적 행정행위 로 연결해서 처분으로 인정했던 케이스는 3개밖에 없습니다. 행정입법, 내부행위, 사실행위. 네,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는 분명히 아니죠. 개념증표가 깨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행정처분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형식적 행정행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과 같은 학설 대립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론론, 이원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쓴다고 해도 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답안을 쓰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식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기본행위가 효과 내용 구성, 인가처분은 승인처분의 보충적이에요. 하나만 등장하면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첨삭할 때 몇 번을 얘기했어요. 행정행위인지 검토를 안 했는데 행정행위인지 어떻게 알아?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죠.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입법, 내부행위, 사실행위, 포인트 그 세 개에서만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그 세 개 지금까지 그 이상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취소예요. 여기에도 배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배점이 있어요. 이거 소개를 하라는 겁니다. 소개를 해야 됩니다. 네, 소개를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두 문자로 암기를 했던 부분이죠. 두 문자. 위병소 적발장, 그쵸? 위성소 적발장입니다. 위성소, 위법 성립 소급 얘기하는 거고, 적발장은요, 적법 후발 장래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위법 하자를 이유로, 우선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를 해서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죠. 유효하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위법함을 이유로 하고요. 위법 성립 소급,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성립 당시 성립, 그리고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급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직권 취소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징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자기만의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장은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되는데 내용 전달에서만 미스가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법 성립 소급이라는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철회, 적법 후발 장래죠.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이건 이제 유효라고 했어요. 위법이지만 공정력이 있어서 유효한 거죠. 이건 아예 적법한 겁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 후발 이유로 해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뭐 여기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안 하고 한 방에 이렇게 밀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성소 적발장, 승인 취소에 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강학상 철회, 직권 취소하고 철회,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에 배점이 있다는 거죠. 사안의 이사 취임 승인 취소는 사무조직 운영의 부적정, 교비회계, 이거는 문제 있었던 내용이고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후발적 사유, 이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철회이다. 철회이다. 철회로 연결시키시면 되는데, 근데 뭐 이런 표현들 사무조직 운영의 부적정, 교비에게 자금 조출, 교비 유용, 횡령 등 뭐 학교 운영 중대한 장애하겠다. 이런 이제 앞에 설명 내용을 쓰는데 만약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시고 후발적 사유다라고만 하세요. 후발적 사유다. 그 후발적 사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성소 적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입니다. 발,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가 아니고 이건 성립 당시 하자다. 그러니까 직권 취소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이건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강악상 철회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후발적 사유냐 아니냐 이것만 안 놓치고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는 행정처분인지만 그냥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재량이라는 문제까지 같이 걸고 들어갔을까?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땄을 거예요. 행정처분 그리고 양가로 3번 잡고 재량행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땄을 겁니다. 행정처분, 재량행위 이렇게 땄을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재량행위냐 아니냐가 뭐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행위냐 이 검토를 따로 하지 않은 겁니다. 따로 제목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버렸단 말이야. 이걸 버렸어. 이렇게 버리면은 행정처분 그냥 이렇게 제목을 따도 되죠. 따도 되는데 왜 그러면 굳이 재량행위라는 내용을 이렇게 함께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별도 검토까지는 하진 않았죠. 별도 검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지금 인가가 등장을 했어요. 인가, 그죠? 네, 인가가 과연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에 대해서는요 논란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인가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를 제가 검토 안 한 거예요. 이게 재량행위다 아니다를 검토하지 않으면 전혀 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든 한쪽으로 보내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재량이냐 기속이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은 그게 재량이냐 기속이냐에 있어서 아주 논란이 심해요. 아주 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사립학교법 20조에 의해서 대놓고 가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놓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자마자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이란 내용도 그냥 반영을 시킨 겁니다. 뭐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빼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취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 규정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 규정 자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재량이라는 문제도 좀 같이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미묘한 판단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 선임행입니다. 여기도 뭐 재량이냐 기속행위냐 뭐 따로 검토는 안 하고 있죠. 대리입니다. 대리. 네. 이사 취임 승인 취소는 후발적 사유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철회다. 네, 후발적 사유만 잡으면 끝납니다. 인간 재량인지 기속인지 결정될 때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리. 뭐 인가도 마찬가지고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세 개가 형성적 행정이죠. 특허, 인가, 대리 세 개. 네, 세 개 모두 다 제3자를 위한 행위입니다. 제3자를 위한 행위. 대리란 제3자를 대신하여 그냥 대신 처리죠. 대신 처리. 타자가 해야 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행위가 본인이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대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뭡니까? 대리. 우리 강제징수 생각을 해봐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하죠. 독촉, 압류, 공매, 청산. 그 중에 공매입니다. 공매가 대리죠. 가장 대표적인 대리 행위가 바로 공매요. 공경매, 경매 붙이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그렇게 안 하니까 국가가 대신 뭐 해주는 거야? 팔아주는 거죠. 환가하는 겁니다. 돈으로 바꿔주는 공매, 환가하는 행위. 그것은 대신 팔아주는 행위죠. 대신 팔아주는 행위. 그런 게 바로 대리죠. 지금 여기서도 선임행위를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관할청이 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취임 승인이라는 강학상 인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행위는 원래 학교법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인데, 학교법인이 직접 하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누가? 관할청이 대신해 준다. 네, 요건 이제 대리에 해당을 하겠죠.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위에도 이렇게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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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도 맞추는 걸로. 위 아래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맞추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의, 대리 썼고, 사안의 경우 뭐 최대한 통일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좀 수정을 한 거고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 우리가 참조조문에서 봤던 대로 정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넣지 못할 때였었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때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정식이사를 채워넣는 게 아니죠. 임시이사입니다. 임시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선임한다고 돼 있었죠. 관할청의 이러한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정식이사 아니고요, 임시이사 쪽입니다. 정식이사 쪽이라고 하게 되면 직접 선임을 해야 됩니다. 학교법인이. 그거는 사법상 행위고 기본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이었었고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는 것이다. 대리다. 그리고 대리는 특허인가 대리, 이렇게 해서 대리는 형성적 행정이죠. 아까랑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처분 개념에 관한 학설,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설, 어느 걸 취한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면 언제나 행정처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해당한다. 지금 문제에서는 별도로 행정심판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소법 2조라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1항 1호까지는 굳이 언급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아까랑 같아요. 대리는 처분이다. 이거죠. 대리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방금 위에서 이 임시사 선임행위는 대리라고 말을 했으니까 선임행위는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법적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네, 법적 성질 두 번째, 세 번째 행위는 설문 2로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 앞에다가 이 답안은 그냥 몰아놓고 들어갔다고 치고, 그런데 원고적격이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로마자 2번에 원고적격이 앞쪽에 또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의 소익도 역시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이 앞에 도치가 되어 있고 로마자 4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설문 1의 해결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논점을 정리했던 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니구나. 논점을 정리했던 거를 보시면은 네, 이거죠. 원고적격하고 협의의 수익이 설문 1번과 설문 2번 중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20조의 2 가능규정 재량이고요. 공매대리, 공매가 대리구죠. 공매는 대리고, 여기서 선임도 대리고, 선임행위 직접 할 수 없을 때 관할청 임시이사 선임하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설문 1번에서요. 설문 1번에도 원고적격이 있어요. 원고적격이. 네, 이 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학교 법인 경기학원이었습니다. 얘가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제3자인 노조, 노동조합이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제3자 소송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 여기 논점 하나 걸려있죠. 그러면 설문 2번을 가볼게요. 설문 2번에도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승인 취소를 다투고 있는 중이죠. 네, 승인 취소를 다투는데 역시나
처분의 상대방은 학교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엔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시기사 쪽에서 그 취소 처분을 다투고 있는데 제3자 소송이죠. 따라서 원고적격 문제가 걸려있죠. 그 다음에 설문 2번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소송, 선임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상대방은요, 임시이사 본인입니다. 여기 학교법인 아니고 임시이사죠. 네, 그러니까 정식이사는 처분의 제3자고 정식이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제3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제3자 소송이죠, 지금. 예, 얘도 제3자 소송, 얘도 제3자 소송, 얘도 제3자 소송, 얘도 제3자 소송, 이렇게 돼요. 전부 다 제3자 소송이어서 전부 다 원고적격의 문제고 전부 다 똑같이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12조 1문에 관한 내용, 네, 취소상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이 앞쪽에 도치가 된 거죠. 설문 1번, 2번 둘 다 걸쳐 있어서 그래요. 둘 다 걸쳐 있어서 1번에서도 2번에서도 네, 원고적격이 논점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두 번 검토할 필요는 없겠죠. 두 번 논의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도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의 소익의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협의의 소익은 어떨까? 설문 1번입니다. 설문 1번. 교육장 A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다. 여기서는 기본행위와 인가의 협의의 소익 논점이 걸리지 않지만은 선임행위, 기본행위의 하자로 의결정 족수 미달이라는 부분, 이거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 여기에는 협의의 소익의 논점이 걸리고 있죠. 그리고 설문 2번에서 하나라도 협의의 소익의 논점이 나오면 도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취소의 취소, 이건 간단한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임기만료 들어가 있죠. 임기만료 들어가 있고, 근데 두 번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 처분 취소에 있어서도 임기만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임기만료는 정식 이사의 임기만료고 밑에 임기만료는 임시이사의 임기만료지만 두 임기만료 모두 다 협의의 소익의 부인 사유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얘도 역시 협의의 소익이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적격과 마찬가지로 설문 1번 그리고 설문 2번의 두 개의 소송 모두 다 협의의 소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땡겼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피고적격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피고적격이 여기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피고적격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이 여기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피고적격은 제가 앞으로 도치를 시키진 않았습니다. 도치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설문 1번에서는요, B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한가? 라고 질문을 했죠. B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한가? 그러면 소송 요건을 모두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논점으로 걸릴 수 있는 모든 소송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엔 당연히 피고적격이 들어가는 거죠. 피고적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문 2번은 어떠냐는 거예요. 설문 2번을 보시면은 설문 2번에서 직접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이걸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재의 적법성을 전반적으로 묻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고적격이 논점입니까? 아닙니까? 논점은 아니죠.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할 수는 있어요. 한마디 할 수 있지만 피고적격이 논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문 1번이랑 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설문 1번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피고적격 논점이 이미 걸렸고 그 피고적격 부분과 관련돼서는 설문 2번에서는 설문 1번과 비교했을 때 뭔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변경된 문제가 없어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피고적격을 검토한다고 해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재탕이 돼버립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설문 1번의 원고적격 1이라고 치고 설문 2번의 소송 2개에서 원고적격 2, 원고적격 3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것들이 모두 다 취소의 원고적격이 논점이긴 하지만 전부 다 내용은 다 달랐었어요. 그쵸?
전부 다 원고적격이 논점이 되는 이유가 전부 다 달랐었어요. 그것은 협의의 수익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협의의 수익도 설문 1번에 협의의 수익 논점 들어가 있고 1, 그 다음에 설문 2번에 협의의 수익 2, 협의의 수익 3 이렇게 협의의 수익의 논점이 3번 등장하는데 역시 협의의 수익이 논점으로 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내용이 전부 다 달랐어요. 전부 다 달랐어요. 하지만 피고적격에 관한 문제는요. 네,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문 1번의 피고적격이든 아니면 설문 2번의 두 개의 소송에서 피고적격 문제든 바뀌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문 2번 쪽에서 제가 굳이 소재기가 적법한지 전체적인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피고는 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빼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물어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고적격 문제는 어떠냐? 원고적격도 설문 2번 쪽에서는 직접 질문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협의의 수익,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검토하려고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원고적격을 통과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고적격이 앞에서 실제 논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은 앞으로 도치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왜 피고적격은 앞으로 별도 도치를 안 했는가? 그 다음에 원고적격과 협의의 수익은 왜 도치를 했는가? 특히 그 중에서 원고적격 부분은 설문 2번에서 직접 질문하고 있지 않음에도 왜 도치를 했는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안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험장에 가서 분명히 생각을 하면 배치를 깔끔하게 할 수는 있어요. 중복 논의를 제거하면서 배치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배치하는 걸 평소에 고민을 안 해두게 되면은 가서 그 고민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분 10분 지나버리고 나면은 마지막 5분 10분 됐을 때 앞에 5분 10분만 더 있었더라도 제3문을 안정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답안을 쓰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서는 준비된 방식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작성을 하셔야죠. 가서 생각해야 될 건 내용, 논점 생각하는 것만 갖고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도치를 할 것인가, 후치를 할 것인가, 각각의 설문에다가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나만의 기준을 다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수익의 검토를 일반론을 앞쪽에 배치한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쓸 때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이건 아주 익숙한 내용이고 조립식에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원고적격과 협의의 수익 도치를 왜 하는가? 설문 1과 2, 제3자송 원고적격 논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협의의 수익 설문 1 기본행위 하자 주장, 설문 2는 임기 만료들이죠. 피고적격은 설문 1에서 모든 소송 요건을 검토하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설문 2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논점이 아니죠. 그냥 늘 수는 있지만 핵심 논점은 아니죠. 앞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 기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2번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땐 중복 내용을 제거하시오 라는 주문도 따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2번 물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취소의 원고적격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조립식대로 의의를 써주시고, 다행히 이번에는 전부 다 취소입니다. 취소성. 만약에 무효확인송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효확인송을 앞에다가 배치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부 다 취소이고요. 12조 1문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학설,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 직구3법이죠. 직구3법.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3.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되면 근거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직구 3법, 직구 3법, 직구를 던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직구 3법 내용만 들어가 주시면 충분합니다. 답안 쓰는 방법은 첨삭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네, 검토. 너무 넓히게 되면, 너무 좁히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 쪽에 문제가 생길 테고, 너무 넓히게 되면 법원이 재판 부담이 너무 커질 테고, 조화균형 달성하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적격 얘기할 때 법률상 보익설 얘기한 다음에 습관적으로 요 내용 좀 넣어주세요. 요 내용 좀 넣어주시고요. 공권의 확대화 경향 요 내용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은 그냥 조립식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권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의무부가와 사익보호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공권이 확대돼야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의무부가 부분에서 행정수용법 27조를 한번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 부분에서, 사익보호는 보통은 이제 제3자 소송 쪽이죠. 제3자가 아닌 경우도 행정법 분쟁의 이유형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제3자 쪽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법률상 보호익의 법률 부분, 양적 범위 확대, 보호 부분, 질적 범위 확대, 요 얘기를 간단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양적 범위와 질적 범위 중에 질적 범위만 제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으로 사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그 공권이 확대되고 원고 적격의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질적 범위 내용만 들어가고 양적 범위 내용은 왜 없을까? 양적 범위는 우리가 관계 법률까지 확대하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경우, 이런 학설 대립들이 있죠. 근거법규설, 관계법규설,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이런 학설 대립이 있죠. 그거는 진짜로 그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있을 때만. 그러니까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사실 99% 이 문제는 언제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99% 원고 적격의 논점이면 언제나 걸립니다. 이걸 얘기 안 하고는, 그러니까 공법이기 때문에,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공법이기 때문에 사익을 보호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 논의를 할 때 99%는 이 질적 범위 논의, 목적론적 해석 논의가 어떻게든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양적 범위 논의는 직접 물었을 때, 이게 진짜 논점일 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문학 판검을 쓰고 나서 공권의 확대화를 살짝 쓰죠. 공권은 이럴 때 성립되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목적론적 해석 문제가 언제나 있으니까 살짝 언급,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쓰고 있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죠. 협의의 수익. 협의의 수익은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이어서 뻑뻑합니다. 지금 너무 뻑뻑하네. 모든 머리가 뻑뻑하고 입도 뻑뻑하고. 임기 만료. 피고적 논점 아님 직구 3법. 직구 3법. 판례 쓸 때는 직구 3법만 쓰면 되고, 공권의 확대화 경향, 목적론적 해석, 습관적으로 그냥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생각하면서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요즘 체력이 어디 갔습니다. 외출했습니다. 지금. 데리고 좀 오겠습니다. 체력 좀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36분 7분이고요.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다시 뵐게요. 노래 없이 가겠습니다. 이따 10분 뒤에 봬요. 안녕.